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구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앞선 두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컴퓨터 조직론, 어떤 장치들로 컴퓨터가 이루어져 있는지 아주 가볍게 살펴봤고, 두 번째 강의에서 컴퓨터의 어쩌면 중심을 이루고 있는 Central Processing Unit, CPU 또는 프로세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번 컴퓨터 시스템 구조 시리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메모리 소자 혹은 메모리 부품 혹은 메모리 하드웨어를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RAM이 있고요. RAM은 Random Access Memory의 준말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고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이런 특성을 가진 메모리를 RAM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소, 조금 이따가 주소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특정한 주소를 지정해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내용을 읽거나 쓰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접근을 영어로 했을 때 랜덤 액세스라고 하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ROM은 Read Only Memory의 약자인데요. 전원이 중단되어도 내용이 유지되는 특성이 램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전원이 중단돼서 내용이 유지되는 건 좋은데 램처럼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읽기만 가능하고 데이터를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즉 쓰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메모리의 역할을 하나요? 어떤 특정한 공정 단계나 아니면 실험실 이런 데서 롬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게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붙어서 이용될 때는 그 데이터를 덮어 써가지고 갱신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램은 메인 메모리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내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가 뭐 4GB다, 8GB다 할 때 그게 컴퓨터에 들어있는 램이 얼마만큼이다 라는 주로 DRAM이라고 불리는 소자를 이용하는데 메인 메모리는 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메인 메모리만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가 전원이 딱 켜지면은 뭔가 어쨌든 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컴퓨터는 뭘 할 줄을 아무것도 모르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은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하는데 그게 램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전원이 꺼졌을 때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드디스크로부터 뭘 읽어들여서 어떻게 하고 뭘 초기화하고 뭐뭐뭐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처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코드가 실행되어야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코드 메모리 등에는 롬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는 이거는 전원이 중단돼도 내용이 유지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non-volatility, non-volatile memory라고 부릅니다. 근데 얼핏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래시 메모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NOR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그건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하드웨어를 조직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고 휘발성이 없는 비휘발성인 즉 전원이 중단되어도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단위가 어떤 임의 위치에 뭐 바이트나 워드처럼 작은 단위가 아니라 페이지라고 불리는 커다란 덩어리로 읽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 장치에 이용합니다. 우리 USB 스틱,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게 NAND 플래시 메모리이고요. 또 SSD, Solid State Drive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 소자도 NAND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한편 NOR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가 작은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전원이 중단되어도 내용이 유지되는 non-volatile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OR 플래시보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이게 집적도가 높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의 가격이 비싸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어 플래시는 주로 어디에 이용하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에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내장형 시스템, 인베드 시스템의 코드 메모리에 노어 플래시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NVRAM이라고 불리는 거.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많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이미 접근이 가능하고 읽기 쓰기가 가능하면서도 non-volatile한 특성을 가진 그런 메모리들이 점차 이제 곧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그림이에요. 중앙 처리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어 장치가 있고 산수 논리 연산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들이 있어가지고 레지스터들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고 뭔가 명령어에 의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가지고 산수 논리 연산 장치로 하여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연산들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가 뭔가 데이터 그리고 명령어들을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또다시 갖다 써야 되는 곳에는 레지스터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기억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장치는 오른쪽 그림에 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억장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램으로 만들어지는데 주기억장치에서 데이터도 읽어드리고 명령어들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연산 결과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에 갖다 씁니다. 즉 기억장치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컴퓨터가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코드,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명령어들, 기계화 명령들 이런 것도 메모리에 들어있고요. 그 코드가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삼는 데이터도 모두 메모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온칩 캐시는 CPU랑 같은 칩에 들어있기도 하고 오프칩 캐시는 CPU 칩 밖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시를 한 개의 계층으로 만들지 않고 계층을 좀 나누어 가지고 L1 캐시, L2 캐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를 그런 내용을 코드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보다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데 양은 작은 그런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놓고 그걸 캐시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은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드리거나 또 보조기억 장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기억 장치, 영어로 storage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은 많이 이용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거나 SSD, Solid State Drive입니다. 기억 장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어요. 명령어들은 읽어드릴 수만 있고 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읽어드려서 뭔가 연산을 하고 그걸 다시 기억장치에 갖다가 쓰는 그런 연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 둔 거를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부르고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또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관념입니다. 메모리를 조직할 때는 메모리 내 매 바이트마다 주소를 독립적으로 뭐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연속된 그리고 독립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컴퓨터 메모리 조직입니다. 바이트마다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왼쪽의 그림은 그래서 16진수 8자리 0000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 0000, 0001, 그 위에 0000, 0002 해가지고 맨 위에는 FFFF, FFFF 이렇게 연속된 16진수로 표시했습니다만 10진수로 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컴퓨터가 이진법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16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바이트마다 지금 이 작은 네모 하나가 한 바이트라고 치면은 바이트마다 주소를 부여하고 그걸 연속으로 쭉 펼쳐 놓는 것이 일반적인 컴퓨터 메모리 조직인데 이때 이게 16진수 8자리면 몇 비트인가요? 16진수 한 자리가 4비트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8은 32 해가지고 32비트입니다. 만약에 이에서처럼 32비트의 주소를 이용한다면 연속으로 한 바이트마다 하나씩 주소를 지정해야 되니까 몇
바이트만큼 혹은 뭐 킬로, 메가, 기가 이런 단위를 써가지고 얼만큼의 메모리에 서로 다른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만약에 32빛 주소를 이용하는 컴퓨터라면 가질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크기일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쓰인 것처럼 또 다른 예로는 64비트의 주소를 이용한다면 얼만큼의 메모리에다가 한 바이트에 하나씩 주소를 연속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얼마나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64빛 주소를 이용한다면 가질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양입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32빛 혹은 64빛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몇 비트를 이용하든 간에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대해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뭐 0부터 시작해서 최대까지 이거를 주소 공간 address space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소를 지정할 때는 이게 참 안타깝게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어요. 엔디안네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엔디안네스라고 썼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달걀 그림이 있는 이유는 이 엔디안이라는 말이 그 걸리버 여행기에서 어떤 두 부족이 달걀이 한쪽은 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좀 뭉툭해가지고 작은 쪽이 있고 큰 쪽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쪽을 먼저 깨어야 하느냐 껍질을 깰 때 그것 때문에 뭐 전쟁을 겪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엔디안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엔디안네스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빅 엔디안 방식,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리틀 엔디안 방식입니다. 빅 엔디안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은 32빛짜리 정수 표현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게 0A, 0B, 0C, 0D 이런 식으로 32빛 이게 보시면 16진수 8자리니까 또 32빛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메모리에 넣었다고 칠 때 메모리 주소는 한 바이트마다 하나씩 주어져 있으니까 A라는 주소가 있다 그러면 A부터 A 더하기 1, A 더하기 2, A 더하기 3인 4개의 바이트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32빛짜리 데이터를 가리킬 때 주소 A를 써서 가리키면 32빛 정수 4바이트 중에 가장 큰 단위 쪽에 있는 바이트, 가장 앞쪽에 있는 바이트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빅 엔디안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리틀 엔디안 방식은 이에 비해서 만약에 32빛 정수 똑같이 0A, 0B, 0C, 0D가 있을 때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A라는 주소로 이 32빛짜리 데이터의 주소를 지정하려면 0D 가장 낮은 단위에 있는 쪽에 주소를 지정하는 이 방식을 리틀 엔디안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소 A에는 마지막 자리인 0D, A 더하기 1 주소에는 0C, A 더하기 2 주소에는 0B, A 더하기 3 가장 높은 주소에는 0A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4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주소를 부를 때 A라는 가장 낮은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가장 낮은 바이트가 들어있는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을 리틀 엔디안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좌측 통행하는 나라 있고 우측 통행하는 나라 있고 이게 완전히 똑같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이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어떤 컴퓨터들은 빅 엔디안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어떤 컴퓨터들은 리틀 엔디안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결국은 저 데이터를 종이에다가 쑥 적거나 아니면 파일에다 갖다 적으면 서로 그게 다른 해석이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네트워크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면 이 표현이 달라가지고 좀 골치 아픈 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 골치 아픈 면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엔디안리스라는 게 있고 빅 엔디안이 뭘 나타내고 리틀 엔디안이 뭘 나타낸다는 거는 상식으로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메모리 조직을 계층적으로 조직하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가장 작으면서도 빠르게 가까워서 프로세서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은 레지스터입니다. 심지어 CPU 안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메인 메모리보다는 작고 레지스터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는 크지만 접근 속도가 메인 메모리보다는 빨라요. 비싼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여전히
꽤나 빠르긴 하지만 캐시 메모리보다 느리고 근데 캐시 메모리도 훨씬 크죠. 주기억 장치에도 담지 못할 만큼의 내용은 보조 기억 장치, 스토리지에다가 담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의 계층에는 낮은 비트당 비용, 그러니까 같은 저장 공간만큼 했을 때 값이 싼 거를 밑에 깔고 그 위에는 그보단 비싸지만 접근 속도가 빠른 그런 메모리 소자를 올려놓는 이런 계층 구조를 택함으로 해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환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크기는 아주 크게 보이되 빠르기는 굉장히 비싸고 작은 메모리 소자의 빠르기를 물론 그게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만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그에 가깝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메모리 계층 구조, 영어로 얘기하면 메모리 하이어키라고 부릅니다. 이런 목적으로 캐시 메모리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캐시 메모리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칸을 보시면 어떤 한 사이클에 동시에 5개의 명령어들이 서로 다른 5개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instruction fetch 맨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가 진행하고 있죠. 명령어를 메모리에서부터 읽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제4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는 메모리 사이클을 실행하고 있는데 뭔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는 동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매 사이클마다 파이프라인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인스트럭션 패치 한 개씩은 일어나야 되고 메모리 사이클은 메모리를 접근하는 명령어가 있고 아닌 명령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접근하는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 인스트럭션 패치 하나 그리고 데이터 읽기 또는 쓰기 하나 이렇게 2개의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 사이클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메인 메모리는 그렇게 빠르지를 못해요. 매 사이클마다 CPU 클럭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죠. 매 사이클마다 그렇게 2개씩의 메모리 접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1개씩도 일어날 수 없어요. CPU는 굉장히 빠른데 메모리는 그에 비해서 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택하냐면 명령어 캐시, 인스트럭션 캐시라는 걸 두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좀 있다가 곧 프로세서가 가져가야 할 명령어들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스트럭션 패치랑 메모리 사이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 캐시를 두어서 이제 곧 접근할 것 같은 데이터를 데이터 캐시에다가 갖다 둡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캐시랑 데이터 캐시가 서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캐시에다가 통합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캐시를 매 사이클을 한 사이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즉 명령어 캐시로부터 한 사이클만의 명령어를 읽어드릴 수 있고 데이터 캐시로부터 한 사이클만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한 사이클만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면 앞에서 보인 파이프라인이 잘 동작할 거예요. 멈춤 없이 메모리에 병목이 생기지 않고 잘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컴퓨터 구조 분야에서 이루었던 가장 큰 진전이라고도 어느 것이 가장 큰지를 얘기하는 건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가장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구조에서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캐시라는 거는 지금 곧 쓰일 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 많이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금방금방 또 봐야 될 책은 책상 위에 펼쳐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손 닿기 쉬운 데에다 갖다 놓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비유가 어쩌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캐시 메모리가 동작하는 근거는 뭐냐면 메모리 참조에는 지역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성은 locality, 영어의 locality를 번역한 건데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시간적 지역성, temporal locality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간적 지역성, spatial locality입니다. 시간적 지역성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참조되는 메모리 영역, 지금 참조한 메모리, 그러니까 그 명령 또는 그 데이터가 조금 있다가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조되는 거는 가져다가 캐시에 올려놓고
조금 있으면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빨리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공간적 지역성은 지금 참조되는 메모리 영역의 근처 영역이 가까운 미래에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로부터 캐시에 들고 올 적에 지금 참조된 것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거 여러 개를 들고 오면 좀 있다가 그게 캐시에서 참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지역성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코드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같은 코드가 반복해서 실행되는 일이 많은데 어떤 반복은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면은 실행했던 명령이 좀 있다가 또 실행되고 좀 있다가 또 실행되고 이렇게 여러 횟수에 걸쳐서 참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시간적 지역성의 어떤 대표적인 예이고요. 공간적 지역성은 프로그램이 어쨌든 순서대로 실행되니까 지금 실행된 다음 명령어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 명령어가 그 다음에 실행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 참조한 데이터를 어떤 연속한 데이터에 대해서 쭉 뭔가 연산을 해나간다고 하면 지금 참조한 데이터에 다음 데이터가 또 참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지역성에 근거해서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루고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서 굉장히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컴퓨터 아키텍처 측면에서 굵직한 두 가지 얘기를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프로세서에서의 리스크 프로세서와 리스크 아키텍처와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 다른 하나는 캐시 메모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여진 두 가지가 보조기억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저거는 이렇게 둥근 판에다가 자성을 띌 수 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쪽 방향으로 자화시키거나 저쪽 방향으로 자화시킨 것들을 비트의 연속으로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제 디스크는 돌고 있고요. 그 위에 헤드가 움직여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일을 행해요. 자기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기를 많이 쓰고요. 왜냐면 모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인데 저 자기를 입힌 판이 회전하는 게 요즘은 1분에 7,000 RPM, 1분에 7,000 회전 내지는 10,000 회전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돌리는데 전기도 많이 쓰고 또 저기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헤드가 그 위에 있잖아요. 이게 떨어뜨리거나 돌고 있는 동안에 혹은 흔들어지거나 하면은 이게 확 닿아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오른쪽에 보인 SSD, Solid State Drive라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듭니다. 기구 부품이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반도체로만 되어 있고 전기로만 동작하지 뭐 자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터나 뭐 헤드 이런 기구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고 또 충격이나 진동에 강하고 또 입출력 속도도 뭐 조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같은 용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SSD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비싸요. 근데 어쩌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완전히 좀 줄어들고 SSD가 거의 대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랩탑 컴퓨터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작은 컴퓨터 이런 데에는 주로 SSD를 사용하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조기억 장치의 또 다른 형태들로서 왼쪽에 보인 거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뭐 CD-ROM이나 DVD-ROM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CD-ROM 드라이브에 이렇게 CD-ROM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으면서 뭘 찾아갈 수는 있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 거 바로 꺼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장치들은 CD-ROM, 그러니까 한번 구워가지고 굽고 나면은 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CD-ROM이 있는가 하면 CD-RW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만 주로 백업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카이브를 만들 때 씁니다. 즉 오래도록 저장해 놓고 별로 이렇게 자주 쓰지도 않고 그리고 갱신할 필요도 없는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이라든가 음악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저장하는데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많이 이용하죠. 오른쪽에 보인 건 테이프 드라이브입니다. 저거는 이제 백업용으로 많이 쓰던 테이프 드라이브를 나타내는데 테이프 드라이브는 요즘 백업에도 잘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당연히 테이프가 돌아야 되니까 랜덤 액세스는 뭐 거의 할 수 없고 굉장히 느립니다. 랜덤 액세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백업에만 많이 이용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테이프가 많이 보조 기억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주로 방송국이에요. 방송에 나갔던 것들 어쨌든 버릴 수는 없고 근데 뭐 방송을 계속해서 돌려보거나 하지 않으니까 아카이브, 방송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는 지금 이 그림에 보여진 종류의 테이프 드라이브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자기 테이프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출력 장치를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뭐 뻔한 겁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도 있고 키보드, 프린터, 마우스, 스피커 이건 우리가 눈에 보고 손에 만지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장치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입출력 장치의 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히 운영체제에 가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네모로 둘러친 거는 이건 뭐인가요? 저기 케이블 커넥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그걸 잘 보면 이게 유선 네트워크를 만들 때 쓰는 장치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거 보통 이제 랜 카드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카드 타입으로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랜 카드라는 말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저거는 왜 빨간색으로 둘러쳤을까요? 네트워크는 컴퓨터 시스템 자신의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붙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입출력 장치처럼 관리가 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건 좀 입출력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